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네. 저하고 굉장히 쿵짝이 잘 맞는 우리 2학년 8반과 함께 오늘은 또 수업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평소에 좋았던 2학년 8반의 모습처럼 교사 학생이 하나 되는 멋진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느냐? 2013학년도 수능에서 나왔던 과학적 지식의 도출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걸 가르쳐드린 이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2013학년도 수능이 그 뒤에 나왔던 2016학년도 수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출문제를 잘 풀었던 친구는 이 2016학년도 수능에 대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뭐냐면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좀 더 심하게 해서 가르쳐주는 지문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귀납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몰랐던 친구들은 이 지문에서 매우 헤매고 점수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배웠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논중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이 처음 본 생소하게 느끼는 그런 학생들에 비해서는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눈앞에는 누가 있죠? 바로 국어왕 환영쌤이 있으니까 자, 이번 지문도 더 재미있게 확실하게 한번 정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같이 들어가서 볼게요. 자, 귀납은 이 글의 주인공이 귀납인가 봐요. 계속 읽겠습니다.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줄긋도록 할게요.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자면 여기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예, 추론이고 개연적으로.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개연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필연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개연성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야 하는 명제, 그런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명제가 참일 확률이 전제되어 있고 하지만 100%는 아닌 거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문장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100%가 아닌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성질, 이걸 우리가 개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필연성은 반드시 참일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필연성은 100%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게 봅니다. 자,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거는 그럴듯한 추론. 그럴듯한 추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구하는 지식 확장적 특징을 지닌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확장에다가도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해주시길 바래요. 전에 연역법은 확장이래요? 확인이래요? 확인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미 전제에 이미 있었던 걸 매개념을 통해서 이어줬을 뿐이니까. 없었던 게 튀어나온 게니까 확장이 아니야. 하지만 귀납은 확장이 있죠. 왜 확장이 있나요? 우리가 모든 까마귀를 관찰하지 않아서 정말 많은 까마귀를 관찰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확장이 있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논리적인 비약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강점은 무엇 때문에 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어. 우리가 새로운 거를 찾아내려면 나름의 비약을 할 수밖에 없고 합당한 추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쌓아 올려서 지금의 문명의 이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바로 뭐냐? 귀납의 논리적 한계가 해소가 된 게 아닌데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지. 한편으로는 귀납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나봤던 논리적 한계가 뭐가 있었죠? 경험의 한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는데 그 경험하지 않은 것 중에서 뭐가 있을 수 있다? 두 글자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100%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쌓아 올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납을 써요. 왜 쓸까? 이 논리적 문제를 마주하면서도 왜 쓸까? 귀납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만나보는 것이고 논리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 정체부터 확인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2016학년도 수능 기출 지문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휴문,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기 위해서는 자, 귀납은 어떤 추론이래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추론이래요.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거기 일양성에다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양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양성의 일자가 무슨 일자일까? 네, 날 일자일 수도 있고 뭐 한 일자도 있는데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의. 근데 여러분들 거기 뒤에 보면 일양성 바로 뒤에 곧 한결같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의란 건 바뀌지 않고 둘 이상, 셋 이상으로 하면 달라지는 건데 한결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결같은. 그리고 양은 모양의. 성은 당연히 성질이죠. 이건 기억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결같은 모양의 성질이더라. 이거 자연의 일양성이 전제가 되어야 아니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추리가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그 추리가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납이 여러분 볼게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어떻게 된다? 자연은 일양적 얘가 근거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그럼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근데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 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자연의 일양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을 증명하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자, 자연의 일양성은 선험적으로 거기다가 줄거예요.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선험적이란 말이 뭐냐면 경험에 앞서서 앞선자니까 여러분들 거기 밑에 보시면 단어의 뜻이 주석으로 나와 있는 게 아래에 있는데 오른쪽 첫 번째 부분에 선험적이라는 말이 뜻이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경험에 앞서서 인식의 주관적 형식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또는 그런 것. 무슨 얘기냐면 경험에 앞서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선험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일양적이 자연이 일양적이라는 사실은 선험적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이 변하지 않고 하나로 쭉 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즉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자 이제 같이 볼게요. 경험을 가지고 추론하는 건 무슨 추론입니까? 귀납 추론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자 이제 같이 볼게요. 자연이 일형적인 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래.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연이 일항적이라는 걸 A라고 얘기하면은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야 B.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어야지만 자연이 일항적일 수가 있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A와 B가 각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환 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환 논증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순환 논증은 문제가 있어요.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볼게요.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항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의 전제를 필요로 하는데 그 지식은 또다시 귀납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에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귀납의 정당화 문제에다가 여러분들 네모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순환 논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할게요. 순환 논증의 오류. 순환 논증의 오류가 뭐냐면 자, 우리가 논증되어야 할 명제가 있어. 증명되어야 할 명제가 있는데 그 증명되어야 할 명제가 또다시 뭐로 상대되냐면 논증의 근거로 다시 활용되는 것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노신이라는 사람의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아큐정전이라는 작품에 사형수의 이제 사형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사람들, 이걸 뭐 행사가 아니니까 관중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대중들? 보고 있는 대중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사형받는 걸 거야. 근데 사형을 받는 걸 보니 정말 나쁜 놈이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주장의 근거가 서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근거라고 할 수가 있느냐? 안 되는 거야. 제가 우리 여진이와 함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진이가 있고 환영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선생님이 깔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착한 사람에게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착한 사람이다. 자, 한번 우리 여진이 제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여러분들 우리는 착한 사람입니까? 전 착한 사람이에요? 왜 착한 사람이에요?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여진이에게 내가 착하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여진이는 착한 사람이 근거가 돼야 되잖아. 근데 여진이가 착한 사람이면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해줬어요. 그런데 나는 착하다는 건 누가 날 착하게 만들어줬어요? 또 여진이가 만든 거. 이게 서로에게 계속 서로의 주장에 서로가 근거가 되는 상황. 이거는 근거의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자연이 일항적이 되는데 자연이 일항적이 되려면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각자 물고 물리고 돌고 도는 물레방아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진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순환 논증의 오류. 이 순환 논리의 문제점.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귀납의 정당화 문제. 귀납을 정당화하게 만드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방법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없는데 조금 그래도 요거 쓸만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지.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귀납의 정당한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엔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구제책을 제시했어요. 구제책을 제시했어. 이 문제가 있는 문제인데도 구제책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라이엔바흐는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져봤는데 자, 자연이 일항적일 수도 있고 슬래시. 자, 자연이 일항적일 수 있다라고 한 거 동그라미 1로 볼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만영 선생님은 착한 사람이거나 뭐 나쁜 사람이거나 아, 나 사실 이렇게 하면 흑백 논리가 되는데 어찌됐건 자연은 일항적이거나 일항적이지 않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져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봅니다. 먼저 자연이 일항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지금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했어요. 자연은 일항적이다. 그리고 자연은 일항적이지 않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져보는 거야. 다 따져볼 때 여기에서는 귀납이 다른 모든 방법보다 최선의 방법이래. 다른 모든 방법보다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그 다음을 볼게요. 동그라미 2. 자연이 일항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언한다. 이거는 귀납이 최악의 방법은 아니다. 어차피 다 안 좋은 방법이야. 예측은 모두가 안 돼. 일항적이지 않으면 방법이 아니다야. 이건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고 다른 방법도 역시 모두 귀납이 아니고 어떤 방법도 자연이 일항적이지 않으면 안 먹히는 방법이다. 따라서 귀납을 한다고 해서 다른 방법에 비해서 손해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이런 경우를 해볼게.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고 할 건지 고 안 할 건지. 여러분들 갈림길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멈췄어요. 멈췄는데 둘 중에 하나에는 보물이 있고 둘 중에 하나에는 함정이 있어. 그러면은 안 갈 수도 있겠지. 함정이 위험한 함정이라면 말이야. 근데 둘 중에 하나에는 보물이 있고 설령 내가 보물이 없는 길을 갔다고 쳐도 선택했다고 결론적으로 쳐도 함정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가 안 가? 가죠.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방법인데 그런 거란 얘기요. 어차피 자연이 일항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도 다 소용이 없으니까 귀납 쓴다고 해서 손해는 아니야. 다른 방법 말고 귀납 쓴다고 해서 손해는 아니야. 다 평등해. 그런데 만약 자연이 일항적이지 않는지 일항적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만약 진짜 일항적이라고 한다면 귀납은 최고의 방법인 거야. 그러면 못 먹어도 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믿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종교가 있는 분은 다른 종교로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할까요? 예수는 신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예수는 신이고 이런 내가 주장할 때 이거는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알겠어요?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를 가지고 두 가지로 경우를 한번 다 따져보도록 할게요. 이걸 통해서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독교 그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얘기할게요. 한 3분 정도 걸릴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신앙적으로 그냥 기독교 이야기로 따라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당연히 인간도 만드셨어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생명도 부어주실 수가 있고 영원히 살게도 할 수 있고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는데
생명나무가 생명과가 걸려져 있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누가 꼬드겼어요? 아담을? 뱀이 꼬드겨서 선악과 이렇게 먹게 했어요. 선악과를 이렇게 먹게 하고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없어. 죽게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거는 진실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죽게 된 건 생명값은 뭘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뱀이 최초에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결국엔 죽게 되는 걸 보고 자기가 쾌재를 불렀지만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은 신인데 인간으로 내려왔어요. 인간으로 내려온 다음에 아담과 같이 다양한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노출이 된 거야. 어차피 신은 전지전능하니까 신은 당연히 죄를 안 짓잖아. 근데 인간으로 한번 내려와 봐. 들어와 봐. 그런데 죄 안 지을 수 있겠어? 여러분들 봐봐. 죄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의 목숨값을 대신 갚을 수 없겠죠. 어차피 그 사람도 죄를 지었으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신 죽음으로써. 그러려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야 됐어요. 근데 죄를 안 짓는데 성공을 했는데 대신 십자가에 죄 지은 사람처럼 돌아가심으로써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논리예요. 알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 지은 사람의 목숨을 죄 없는 사람의 목숨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한 거야. 근데 아담은 뭐 했어? 신뢰를 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다시 한번 기회를, 세컨드 찬스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을게. 믿음은 뭘 얻을 수 있게 하는 키가 됩니까? 영생요. 자, 그런데 볼게요. 예수는 신이다라고 한 건 참인 걸 믿고 믿으면, 즉 신앙이라고 할게요.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자 구원받아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생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죽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니까. 그런데 거짓이라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 못 얻죠. 근데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게 참이면 이거는 무슨 선택이 됩니까?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예수는 신이다라는 게 거짓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는 신이다라는 게 거짓이 되면 어차피 죽을 수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 예수는 신이 아니었다고 하면 어쨌든 믿어도 죽고 믿지 않아도 죽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도 어차피 없는데 예수가 신이 아니다. 이게 만약에 맞게 되면 어떠한 방법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다른 걸 한다고 해도 얘가 최악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어? 사실 중에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 이건 최선의 방법이 되지만 예수가 신이다가 거짓이라서 예수는 신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어차피 최악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뭐 창조주가 딱히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을 테니까 어떤 방법을 해도 얘는 믿어도 안 믿어도 최악은 아니고 믿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저 두 가지 길이 있을 때
어떤 것이든 최악은 아니고 최선은 최악 아니거나 혹은 최선이거나 하면은 우리는 그 길을 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신앙 계산적으로 하면 되나? 근데 우리 다 계산적으로 해.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져보고 그래도 고한다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 믿으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엔바우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현실적 차원. 뭐 이거를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계산적 차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단, 오른쪽 문단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자, 귀납의 논리적 문제 두 번째, 바로 뭐냐면 미결정성의 문제입니다. 아까 순환 논증에 빠져서 자, 각자의 주장이 각자가 근거가 되어버려서 멈춰진 결과를 우리가 귀납의 정당화 문제, 순환 논증의 오류를 통한 귀납의 정당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는 미결정성의 문제예요. 미자가 무슨 미자냐면 아직 미자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줄 그어요. 가령 몇 개의 점을 발견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점 몇 개 한번 그어볼까요? 만약에 직선이라고 해보자. 뭐 하나밖에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곡선이라고 하면은 쭉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40 다 된 아저씨가 주책 맞죠? 네. 제가 이렇게 돈을 법니다. 네. 가장의 책임감, 이 무게를 여러분들이 아시나? 자, 근데 같이 봅니다.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점들이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하고 재미삼아 해볼게요. 점을 찍어보자. 자, 점을 내가 이렇게 찍었는데 어디 볼까? 자, 내가 이 점을 뭘 찍을 것 같아요? 이 빨간 점은 아직 안 찍은 거예요. 내가 A, B, C 중에다 어디다 찍을까, 점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가 어딜까? 내가 원하는 데가 어딜까? C? B? A? 난 사실 여기다 찍을 건데 D를 뒤에다가 찍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약 올리는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은 어디다가 찍을 것 같아요? 추세로 보면 B에다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미결정성의 문제는 A, B, C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결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못 결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미결정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추세상으로 볼 때는 무조건 B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이야, 주식. 추세야. 지금 이 추세가 오르는 추세라고. 전 재산 거기다가 다 갖다 박어. 올인.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말아먹고 그렇게 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러냐? 이게 다 미결정성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관찰해가지고 귀납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사실 이 미결정성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에는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미결정성의 문제인데, 자, 마지막 문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하려 하기보다는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계속 나오네,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려 한다. 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 직관에서도 잘 들어맞는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수많은 전제를 모으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연성이라는 게 결국 확률이라고 한다면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야. 참일 확률을. 근데 이게 일상적인 직관에서도 잘 맞는데,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보도록 할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업 운영에서 약간 차이점을 느껴지지 않아요? 금요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금요일이 원래 작년에는 몇 교시까지 했었어? 7교시까지 했었는데, 자,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 6교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아무리 계산상으로 이게 잘 뽑아놨다고 해도 7교시와 6교시를 하는 거는 어른들의 결정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께 엄청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수업 시수를 맞춘 사람이 누굴까?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자, 지금은 우리 현실에 잠깐만 돌려가지고 바꿔보자고. 알겠어요? 2019 학년도에서 금요일에 계속 7교시였다고 쳐보자. 7교시였다고 쳐보자. 그런데 이제 2차 지필평가가 끝났어요. 2차 지필평가가 끝나면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도 내려놓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을 그런 마음이 가장 치솟을 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세은이와 세은이를 데리고 좀 잠깐 이름 빌려서 얘기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하도록 할게요. 세은이가 갑자기 세은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 이번에 2차 지필평가 끝나면 6교시로 금요일 마치지 않을까? 라고 세은이가 세은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은이가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 하면서 이렇게 따진 거지. 그러니까 아니 작년에 6교시 했던 것 같아. 야, 작년에 6교시 했다고 해서 올해도 6교시 꼭 하라라는 보장은 없지. 그렇긴 그렇지. 근데 세은이가 세은이한테 너무 나의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를 뒤져가면서 한 3년치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전 다 시험이 끝난 이맘때쯤에는 어떻게 돼? 6교시로 전환이 됐던 거야. 6교시로 전환이 돼가지고 야, 이거 봐. 3년 동안 내내 6교시로 바뀌었다니까? 하니까 갑자기 그때서야 뭐라고 하냐, 세은이가. 그럴듯하다. 우리 올해도 기대해 볼만 하겠는데? 아, 그래, 기대해 볼만 하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차 지필평가 끝나고 방학 때까지 계속 7교시를 하는 거야. 계속 7교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세은이한테 야, 지금 계속 7교시 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의 기대감을 부풀렸어? 라고 얘기하니까 세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아니, 작년만이 아니고 재작년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야, 이거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문 나와 있는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나름 개연성이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세은이가 분노해가지고 멱살 잡고 막 들어 올리면서 야, 그럴듯해. 지금 이 상황이 그럴듯하라고 뭔가 변명을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그럴듯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뿐 난 필요성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웃겨요? 예, 이게 웃기다면 여러분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개연성과 필요성의 용어를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걸 듣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도 수준이 있고 그걸 가르쳐준 저도 수준이 있고 하이 개그를 할 수 있는 거는 수준이 돼야 하이 개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증명을 해낸 것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수 있을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뭐냐면 귀납이 완벽해? 귀납은 절대적으로 맞아? 그렇게는 얘기 못하지. 근데 그래도 귀납은 써먹을 만하다. 쓸만은 하다. 귀납은 여전히 가치가 있는 과학적 지식 방법의 한 가지 종류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논리학 지문 2개를 만났습니다. 사실 논리학 지문, 예를 들면 변증법이라든가 유비추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한테 가르쳐야 될 지식들은 솔직히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 왜 2지문만 가르쳤느냐? 우리에게는 시험 진도 나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어서 선생님이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문만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당연히 시험범위니까 2차 지필평가를 위해서도 갈무리를 잘 하셔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시험 끝나면 까먹잖아요. 지워버리죠. 또 다시 걸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갈무리를 해놔야 나중에 수능에서 이런 논리학 문제가 나올 때 기본 지식, 배경 지식으로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자, 다음 시간은 우리가 과학 기술 지문을 배우도록 할 텐데 한 지문밖에 못 가르칩니다. 아마 다음 시간이 국어 환영쌤의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가 될 건데 그래도 과학 지문에다 써먹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예정이에요. 선생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고 함께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학년 8반하고 아마 방송으로 올리는 건 첫 번째이자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항상 저에게 대답을 잘해 주시고 수업에서 더 힘을 북돋아주는 8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드리며 이제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